저는 68살입니다. 서울에서 카페 5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8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40살이 되어 결혼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혼녀를 처음 만난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시선을 피하는 방식, 질문을 돌리는 말투,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그 눈빛. 약혼 파티 날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좀 하류층 같잖아요. 하류층?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제 아들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 알고 보니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저도 숨겨왔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선희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서울 성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카페 5개를 운영 중이에요. 성북구에 2개, 강북구에 3개 있습니다. 직원만 25명이고요. 작은 체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카페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제 일과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원두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40년을 일했지만 이 냄새만큼은 질리지 않더군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원두 상태를 확인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했어요. 곧 출근할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미리 내렸습니다. 이게 제 방식이에요. 직원들이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더라고요. 7시 30분쯤 김 매니저가 도착했습니다. 35살 된 청년인데 벌써 저희 카페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 또 먼저 오셨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습관이야. 너도 커피 한 잔 하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죠. 8년 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막막했어요. 건설업을 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때 저는 60살이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 준호는 32살, 직장 다니느라 바빴고요. 저는 평생 남편 뒤에서 살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 보험금이 2억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어요. 그냥 예금해두고 이자로 살까? 아니면 뭔가 시작해볼까? 결국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요. 첫 카페는 성북구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죠. 직접 인테리어하고 원두 공부하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60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재미있더군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수다 떨고 가셨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공부하러 왔고요. 직장인들은 출근 전에 커피 한 잔 사가곤 했습니다. 3년 후 2번째 카페를 열었어요. 그리고 또 3년 후 3번째를요. 지금은 5개까지 늘었습니다. 대단한 사업가는 아니에요.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좋은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카페에 손님이 많지 않은 날이에요. 오전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오셔서
한담을 나누고 가셨습니다. 점심시간엔 직장인들로 붐볐고요. 오후 3시쯤엔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요즘엔 다 컴퓨터로 하지만 저는 손으로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게 제 방식이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응, 있지. 왜? 제가 카페로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라니. 뭘까 싶었어요. 회사 일인가? 아니면 건강 문제라도 생긴 건가? 무슨 일인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준호는 제 외아들이에요. 40살이 됐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토목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어릴 적부터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자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준호가 많이 의지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살펴주고 갔어요. 엄마 혼자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걱정도 됐어요. 40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한두 번 소개팅도 시켜봤지만 번번이 잘 안 됐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인연을 만나면 되죠.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녁 7시쯤 준호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로 왔어요. 퇴근하고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커피 마실래? 네,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는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준호 얼굴을 보니 뭔가 들떠 보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확실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인데?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내 아들이? 정말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지 몰라요. 네, 정말이에요. 3개월 전에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 미팅에서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름이 뭔데? 이민지예요. 35살이고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해요. 외국계 제약회사 이사라니. 멋진 분인가 봐요.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연세대요. 경영학과 졸업했대요. 준호는 신이 나서 민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와인 수입업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강남에 사신대요. 와인 수입업. 강남. 왠지 저희 집안과는 격이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제 아들이 좋아하면 됐지. 엄마, 다음 주에 민지 만나보실래요? 저녁 같이 하면서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호가 결혼하는구나. 며느리를 보게 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분일까?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저는 천장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한대요. 당신이 보고 싶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민지를 만나는 날이 왔어요. 준호가 강남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뭘 입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도 했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였어요.
첫인상은 화려했습니다. 키가 165cm쯤 됐고 긴 생머리를 곱게 내려뜨리고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었는데 명품인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도 샤넬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반가워요, 민지 씨.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메뉴판을 건넸어요. 엄마, 뭐 드실래요? 여기 파스타가 맛있대요. 그래. 그럼 파스타로 할게.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민지를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세련되고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야기할 때마다 시선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요. 민지 씨는 제약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예요? 글로벌 파마라는 외국계 회사예요. 대답은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기 회사 자랑하기 바쁜데 민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회사 규모가 크나요? 네, 꽤 크죠.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물어보려다가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민지는 정말 일 잘해요, 엄마. 작년에 승진도 했대요. 대단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뭔가 걸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파스타와 스테이크, 샐러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이어졌죠. 부모님은 강남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와인 수입업을 하셔서요. 오래 하셨어요?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년이나 했으면 꽤 성공한 사업일 텐데 이상하게 민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름도 규모도 어떤 와인을 수입하는지도요. 그때 민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카페를 5개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작은 카페들이지만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민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생긴 듯 했어요. 8년 전에 시작했어요. 첫 카페는 작았는데 하다 보니 늘었네요. 처음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은 안 하거든요. 남편 보험금으로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은 수익이 괜찮으세요? 민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은 것 같았지만 저는 뭔가 계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먹고 살 만큼은 되죠.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화제를 돌렸어요. 민지, 우리 언제 결혼식 올릴까? 글쎄요. 6개월 후쯤? 좋아. 엄마,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민지가 준호를 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를 볼 때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어요. 티라미수와 커피였습니다. 민지가 제 옷을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요. 그리고는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옷을 참 실용적으로 입으시네요. 그 말에는 칭찬이 아닌 다른 뜻이 담겨 있었어요. 촌스럽다는 의미였죠. 저는 편한 게 좋아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지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뵙게 돼서 좋았어요.
저도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민지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민지를 배웅하고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민지의 태도, 말투, 시선 처리 방식.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제 재산을 물어볼 때 그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걸 물어봤을까? 그리고 저를 볼 때 그 차가운 시선, 존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느낌,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20대 초반 제가 그랬던 걸요. 그때 저는 16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서울로 올라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예쁜 여자애가 바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처음엔 단순히 술집 웨이트리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요. 강민석은 사기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부유한 남자들을 타깃으로 돈을 뜯어내는 조직이었죠. 제 역할은 간단했어요. 예쁘게 꾸미고 부유한 남자들에게 접근하고 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신뢰하면 강민석에게 연결해 주는 거였죠. 가짜 투자 상품, 실체 없는 사업 제안.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5년 동안 했어요.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28살 청년이었어요. 저는 그를 타깃으로 삼았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는 제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를 대했습니다. 선희 씨, 당신 힘들죠? 진짜 하고 싶은 삶이 따로 있죠?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진심을 봐준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저를 그 조직에서 빼냈습니다. 강민석과 싸워가며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결혼을 제안했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민지를 보는 순간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시선을 피하는 방식, 질문을 교묘하게 돌리는 말투, 상대방의 재산을 계산하는 눈빛, 모두 제가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혹시 민지도 저처럼? 아니야, 설마. 그냥 제가 예민한 거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의심하지 말자. 준호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민지 얼굴이 계속 겹쳐 보였거든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요. 혹시 모르니까.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습니다. 약혼 파티는 3주 후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중 가장 큰 곳으로 정했어요. 성북구에 있는 2층짜리 카페였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호텔 같은 데서 할까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엄마가 정성껏 준비할게. 저는 이번 파티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록 카페 사장이지만 품위 있게 파티를 열 수 있다는 걸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카페 전체를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했어요. 천장에는 작은 전구들을 달아서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테이블에는 하얀 천을 깔고 은식기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특별히 케이터링 업체에 맡겼어요. 이탈리안 코스 요리였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준비했죠. 직원들도 모두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정말 예쁘게 꾸미셨어요. 김 매니저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파티 당일이 왔습니다. 오후 6시 시작이었어요. 저는 오전부터 카페에 나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5시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회사 동료들, 친구들이 왔습니다. 제 친구들도 몇 명 왔고요. 5시 30분. 민지와 민지 부모님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6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민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어디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준호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말을 듣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네가 조금 늦는데요. 교통이 막힌대요. 그래, 괜찮아. 기다리면 되지. 하지만 손님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먼저 내오기로 했어요. 7시가 넘어서야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이나 늦은 거였어요.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뒤따라 민지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지 아버지는 6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지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어서 오세요. 민지 아버지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 어머니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선희입니다. 아, 네. 이석훈입니다. 민지 아버지가 건성으로 악수했어요. 손이 차갑더군요. 민지 어머니는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 그저 카페 장식만 훑어볼 뿐이었어요. 자, 앉으세요. 음식 준비했어요. 우리는 메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민지, 그리고 양가 부모들이었죠.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로 카프레제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샐러드를 보더니 말했어요. 참 소박하네요. 소박하다는 말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스테이크와 로제 파스타였습니다. 정성껏 플레이팅된 요리였죠. 민지 아버지가 스테이크를 한 입 먹더니 시계를 봤어요. 지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지 어머니는 와인을 계속 마셨습니다. 벌써 세 잔째였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서민들은 이런 게 한계네요. 민지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오늘은 준호와 민지를 위한 날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건배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준호와 민지의 약혼을 축하합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길 바라요. 민지 씨, 우리 가족이 됐으니 편하게 지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자기 어머니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가 웃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민지가 손을 저었어요. 민지야, 어머님이 물어보시잖아. 준호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냥요, 가족이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요. 어색해? 네. 너무 공식적이잖아요. 그냥 저희 둘이 결혼하는 건데요. 뭔가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민지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민지는 원래 독립적이에요. 시댁 식구들이랑 너무 얽히는 걸 안 좋아해요. 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저를 부담스러운 시어머니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애써 분위기를 바꿨어요. 자, 다들 건배해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건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카운터 쪽으로 가서 디저트 준비를 확인했어요. 그때 민지와 민지 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제가 있는 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엄마, 여기 좀 그렇지 않아? 그러게. 카페에서 약혼 파티를 하다니. 어머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카페 사장님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솔직히 좀 하류층 같지 않니? 민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류층?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류층? 저를 하류층이라고 불렀습니다. 4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그 한마디로 깎아내렸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와 민지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고 있을 줄 몰랐나 봅니다. 아, 어머님. 저희가 민지가 당황했습니다. 하류층이라고 하셨죠? 저는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내 약혼녀와 장모님이 날 하류층이라고 불렀어.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민지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나섰어요. 저희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똑똑히 들었어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카페 사장이라고 무시하셨죠? 강남에 안 산다고 하류층이라고 하셨죠? 민지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는 게 좋겠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그들은 짐을 챙겨 나갔어요. 준호도 민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를 두고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파티는 끝났어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예쁘게 장식한 꽃들이 시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류층?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약혼 파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하류층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침 7시에 카페로 나갔습니다. 어제 파티 흔적을 치워야 했어요. 꽃들은 시들었고 테이블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혼자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민지에 대해 뭔가 알아봐야겠다고요. 9시쯤 은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은숙, 제 30년 지기 친구예요. 66세인 그녀는 사립탐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나야. 선이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서 얘기할래. 급한 일이야. 1시간 후 은숙이 카페로 왔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죠. 20년 넘게 결혼 사기 전문으로 조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숙이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어제 일을 얘기했습니다. 약혼 파티에서 있었던 일, 민지의 태도, 하류층이라는 말까지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싶은 거야? 응. 뭔가 이상해. 민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은숙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이야, 너 혹시... 맞아. 강민석 조직에서 일할 때 내가 그랬었잖아. 은숙과 저는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둘 다 가난했고 둘 다 강민석 조직에서 일했었죠. 은숙은 정보 수집 역할이었고 저는 미인계였어요. 그때 우리가 쓰던 방법들 다 기억나거든. 민지 눈빛이 딱 그랬어. 알았어. 조사해 볼게. 근데 준호한테 말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은숙이 일어섰습니다. 며칠 줄게. 뭐 나오면 연락할게. 은숙이 떠난 후 저는 카페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을 맡고 커피를 내리고 직원들을 관리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지 생각뿐이었습니다. 3일 후 준호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어서 와. 커피 줄까? 아니요. 앉아 계세요. 준호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사과? 네. 약혼 파티 날 일 때문에요. 장모님이 실수한 거래요. 실수. 하류층이라고 부른 게 실수라고요? 준호야, 그게 실수가 아니야. 진심이었어. 엄마, 제발. 민지네 집안이 원래 좀 그래요. 부유하게 살아서 말을 함부로 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준호가 민지를 변호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 대신 민지 편을 드는 게 더 아팠어요. 준호야, 너는 어땠어? 엄마가 모욕당했을 때. 죄송해요, 엄마. 제가 뭐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 순간 왜 안 지켰냐는 말은 없었습니다. 엄마, 민지를 이해해 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게 문제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민지한테 엄격하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민지를 의심하는 걸 준호가 눈치챈 거였어요. 난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저 이제 40살이에요.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민지가 다음 주에 엄마 만나고 싶대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대요. 알았어.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부탁이었으니까요. 준호가 떠난 후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제 아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민지에게 점점 휘둘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은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야, 만나자. 중요한 거 나왔어. 밤 9시 은숙과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은숙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부터 말할게. 민지 회사 조회했어. 글로벌 파마. 그 회사 존재해. 근데 민지는 거기 근무한 적 없어. 인사팀에 확인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네? 응. 학력도 확인했어.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자 명단에 이민지라는 이름 없어. 은숙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민지 실제 주소 찾았어. 구로구 원룸이야. 월세 60만 원. 월세? 강남 부모님 집에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부모님은 부산에 살아. 아버지는 작은 중국집 운영해. 와인 수입업 아니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숙이 계속 말했어요. 더 있어. 민지 빚이 8천만 원이야. 카드론, 대출 다 합쳐서 8천만 원? 응. 그리고 이거. 은숙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 알아봤어. 3명 다 민지한테 사기당했어. 첫 번째 사진. 50대 남자가 민지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병수, 52살, 정형외과 원장이야. 민지한테 1억 2천만 원 빌려줬대. 돌려받지 못했고. 두 번째 사진. 40대 남자가 민지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윤재혁? 48살, 프랜차이즈 사업가야. 민지랑 동업했다가 8천만 원 날렸어. 세 번째 사진. 70대 노인이 민지와 식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승호. 70살, 은퇴교사야. 민지한테 전세금 2억 맡겼다가 다 날렸대.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살아. 저는 사진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선이야, 이거 준호한테 보여줘야 해. 어떻게 보여줘? 믿을까?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민지에게 빠져 있었어요. 증거를 봐도 안 믿을지 모릅니다. 좀 더 조사해줘.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했습니다.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들이 상처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요. 다음 날 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은숙이 준 자료를 보여줬어요. 준호야, 이것 좀 봐. 준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지의 거짓 학력, 거짓 직장, 실제 주소, 빚 내역까지요.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지에 대한 조사야. 조사? 엄마가 민지를 조사했어요? 준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뭔가 이상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은숙이 직접 확인한 거야. 준호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사람을 이렇게 뒤조사해요? 준호야, 민지는 사기꾼이야. 이 사진들 봐.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어. 준호가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조작일 수도 있어요. 조작이 아니야. 이 사람들 직접 만나봤어. 엄마는 왜 이래요? 왜 내 행복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방해가 아니야. 지키려는 거야. 저는 엄마 보호 필요 없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맞아요. 엄마가 날 항상 통제하려고 한다고. 40살인데도 엄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민지가 준호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그만해요. 결혼은 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요. 준호가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준호야, 제발. 엄마가 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엄마는 결혼식에 안 오셔도 돼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민지를 선택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어요. 선이야, 더 큰 거 찾았어. 뭔데? 민지 혼자가 아니야. 조직이 있어. 조직?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조직? 결혼 사기 조직이야. 보스가 따로 있어. 이름은 강태석? 들어본 적 있어? 강태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강민석 조직에 강태석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당시 20대였던 그는 강민석 밑에서 배우며 일했었죠. 설마 그 강태석? 응. 지금은 자기 조직 운영해.
여자들 56명 거느리고 부유한 남자들 타깃으로 사기쳐. 민지는 강태석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준호는 타깃이었고요. 은수가 어떻게? 준호가 내 말 안 믿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결정적인 거. 민지와 강태석이 만나는 장면 같은 거. 어떻게? 미행해야지. 민지 뒤를 쫓는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알았어. 언제 시작해? 내일부터.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호는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거짓말쟁이였고요. 강태석은 옛날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벗어나려 했던 그 세계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엔 제가 사기꾼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숙과 저는 민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구로구의 낡은 빌라였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맞아?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응. 3층 302호야.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만 하려고 왔거든요. 복도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301호 주민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302호 이민지 씨 아세요? 은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 알죠. 근데 요즘 잘 안 보여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어떤 분이에요? 글쎄요. 인사는 잘하는데 말이 없어요.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아주머니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우리도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은수가 저기 카페에서 기다리자. 맞은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면 빌라 입구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시키고 기다렸어요. 이 시간쯤 지났을까요? 저기, 은숙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지가 빌라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화장을 진하게 했더군요. 따라가자. 우리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탔어요. 우리도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청담동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민지가 한 카페 앞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어요. 민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뒤따라 들어갔죠. 다행히 민지는 우리를 못 봤어요.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나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었거든요.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강태석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강태석은 무표정하게 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은숙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요. 10분쯤 대화하더니 강태석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가 봉투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강태석이 일어섰습니다. 민지도 따라 일어났죠.
강태석은 민지 어깨를 툭 쳤어요. 격려하는 것 같았지만 위협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태석이 먼저 카페를 나갔어요. 민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꺼내서 안을 확인했어요. 서류 같은 게 보였습니다. 민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워 보였죠. 사진 많이 찍었어? 응. 얼굴도 잘 나왔어.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어려웠어요. 다만 표정이 울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따라가? 응. 우리는 민지를 계속 미행했습니다. 민지는 지하철을 탔어요. 우리도 같은 칸에 탔습니다. 민지 뒤에서 몇 자리 떨어져 앉았죠. 민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어요. 구로구역에서 내렸습니다. 민지는 다시 빌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앉았어요. 은숙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 되겠지? 응. 근데 선이야. 왜? 은숙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민지 표정 봤지? 울고 있었잖아. 그래서 혹시 민지도 피해자 아닐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지가 강태석 앞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 전화하며 울던 모습, 무슨 말이야? 강태석한테 협박받는 거 아닐까? 옛날 우리처럼. 20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 강민석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빚이 있었고 협박받았거든요. 그래도 사기는 사기야. 맞아. 하지만 이유는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지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지가 준호를 속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준호가 위험하다는 것. 다음 날 은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이야, 이전 피해자들 연락처 찾았어. 정말? 응. 3명 다. 만나볼래?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민지의 과거가 더 명확해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자. 일주일 후 저는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김병수 52세 정형외과 원장이었어요. 민지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2년 전 병원 환자로 왔어요. 무릎 수술 받으러요. 김 원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고 몇 번 경과 확인하러 오면서 친해졌어요. 제가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외로웠죠. 그래서요? 민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1억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죠. 김 원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휴대폰도 꺼지고 집도 비었고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돈을 빌려준 거라 사기 입증이 어렵대요. 경찰이 찾다가 포기했어요. 김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진심이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두 번째 피해자는 윤재혁이었습니다. 48세 프랜차이즈 사업가였어요. 민지랑 동업하기로 했어요. 새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죠. 제가 8천만 원 투자했어요. 그리고요? 사업 시작하자마자 민지가 사라졌어요. 투자금도 계약서도 다 가짜였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한승호 70세 은퇴 교사였습니다. 아내가 죽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민지가 복지관에서 봉사한다며 저를 돌봐줬죠. 어떻게 된 거예요? 민지가 전세 구한다며 보증금 2억을 맡아달래요. 제 이름으로 계약하면 안 되냐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 선생님 손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계약서가 가짜였다는 걸. 2억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어요. 지금은요? 아들 집에 얹혀 살아요. 제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거든요. 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지가 피해자든 아니든 이 사람들은 진짜 피해자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지켜야 한다고, 민지를 막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나요? 증언해 주시겠어요? 결혼식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민지와 더 가까워졌고 저와는 멀어졌습니다. 은숙과 저는 계속 민지를 미행했어요.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지가 또 강태석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강공원이었어요. 저기, 은숙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지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곧 강태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 숨었습니다. 은숙이 고성능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면 50m 밖에서도 녹음돼. 정말? 응. 조용히 있어. 녹음기를 켜고 기다렸습니다. 강태석이 민지 옆에 앉았어요. 둘은 한강을 바라보며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도가 너무 느려. 강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죄송해요, 오빠.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해요. 민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까짓 늙은이가 뭘 알겠어.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눈빛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민지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혹시 마음 약해진 거 아니야? 강태석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내 동생 빚 5억. 내가 떠안은 거 잊지 마. 5억. 동생.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민지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내가 보호하고 있어. 근데 내가 실패하면? 강태석이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동생은 아무 잘못 없어요. 도박 빚은 제가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시간은 없어. 결혼식까지 2개월이야. 결혼만 하면 돼. 그리고 1년 안에 이혼.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기 싫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민지야, 너 혹시 진심 생긴 거야? 강태석이 비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집중해. 결혼하고 시어머니 재산 정보 빼내고 준호 통장에 접근해. 그리고 이혼하면서 최대한 받아내. 간단한 거야. 시어머니 카페 5개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 10억은 되겠지. 부동산까지 합치면 15억쯤? 강태석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 털어. 민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지야, 대답 안 해? 강태석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할게요. 할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성공하면 너랑 동생 자유야. 실패하면 강태석이 일어섰어요. 동생이 어떻게 될지는 말 안 해도 알지?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석이 민지 머리를 툭 쳤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민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숙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다 녹음됐어. 제대로 들렸어? 응.
깨끗하게. 우리는 민지를 지켜봤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민수야, 오빠가 꼭 지켜줄게. 민수, 동생 이름인가 봅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곧 끝나. 그러면 우리 자유야. 민지 목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지는 한강을 오래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자리를 떴어요.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강태성 목소리, 민지 목소리, 협박 내용 모두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이제 이걸 준호한테 보여줄 거야? 은숙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민지도 피해자네. 응.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민지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20년 전 강민석 조직에서 일할 때 빚 때문에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이야, 민지는 사기꾼이야. 3명이나 피해자가 있어. 준호도 당할 거고. 은숙 말이 맞았습니다. 알아. 그래도 동정하지 마. 민지에게도 선택권은 있었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고 도망칠 수도 있었어. 근데 안 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민지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길을요. 준호한테 이거 들려줄 거야?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들어도 안 믿을 거야. 민지가 뭐라고 둘러댈 거고 준호는 민지 편을 들 거야. 그럼 결혼식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걸 폭로할 거야. 피해자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그때는 민지가 변명할 수 없을 거야. 위험하지 않아? 강태석도 있을 텐데. 그래서 경찰도 불러야지.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준비하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계속 들었어요. 민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기 싫어요.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지가 피해자든 아니든 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결혼식 날짜 확정됐어요.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 2달 후였습니다. 초대장 보낼게요. 엄마도 오시죠? 당연히 가야지.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니야. 엄마가 이해해.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지가 누군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엄마, 민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 엄마도 그러길 바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5월 15일. 그날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 될 거예요. 은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혼식 날짜 나왔어. 5월 15일. 준비하자. 곧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피해자들한테 연락할게. 경찰도 준비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지의 울음소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민수야, 오빠가 꼭 지켜줄게. 민지도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방법이 달랐어요. 민지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정직한 방법을 택했고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5월 15일까지 앞으로 58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 3명 섭외. 2. 경찰 협조 요청. 3. 결혼식장 사전 답사. 4. 녹음 파일 증거 준비. 5. 타이밍 계획.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으니까요. 실패하면 준호는 민지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은 파멸할 겁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곧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준호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강태성 목소리는 녹음됐지만 얼굴은 확인이 안 됐거든요. 민지가 조작이다라고 우길 수 있었습니다. 물증이 필요해. 은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물증? 문서, 계약서, 통장 사본 뭐든지. 민지 집에 있을 거야. 민지 집. 구로구 원룸이요. 어떻게 들어가? 방법이 있어. 은숙은 이런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30년간 사립탐정으로 일하며 온갖 일을 다 겪었거든요. 관리인 매수할 거야. 다음 날 은숙과 저는 민지 빌라로 갔습니다. 관리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누구시오? 저희 302호 민지 씨 친척인데요. 민지가 해외 출장 가면서 짐 좀 챙겨달래서요. 은숙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민지 씨한테 연락은 받았소? 네, 여기 문자 봐요. 은숙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물론 조작된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망설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시면서요. 은숙이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봉투를 받았어요. 10분만이요. 그 안에 나오시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열쇠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빨리 찾자. 은숙이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청구서들이 가득했어요. 카드 청구서, 대출 독촉장, 연체 고지서, 빚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이야, 이것 봐. 은숙이 침대 밑을 가리켰어요. 큰 트렁크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우리는 트렁크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자물쇠가 3개나 걸려 있었어요. 열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은숙이 가방에서 도구를 꺼냈습니다. 철사 같은 게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이거 불법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은숙이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딸각. 첫 번째 자물쇠가 열렸어요. 다시 5분. 두 번째도 열렸습니다. 마지막 자물쇠. 은숙이 땀을 흘리며 작업했어요. 딸각. 열렸습니다. 됐다. 트렁크를 열었어요.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권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각각 다른 이름이었지만 모두 민지 사진이었습니다. 이민지, 김수진, 박지혜, 최은영. 신분증도 있어.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이 나왔어요. 각기 다른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원, 교사, 간호사, 디자이너. 이것 봐. 은숙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공책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남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병수 52세 정형외과 원장. 자산 15억 병원 건물 포함. 약점 이혼 후 외로움. 접근 방법 환자로 접근. 목표액 1억 이상. 다음 페이지. 윤재혁 정보가 있었어요. 윤재혁 48세 프랜차이즈 사업가. 자산 20억. 약점 사업 확장 욕심. 접근 방법 투자 파트너. 목표액 8천만 원. 그 다음은 한승호. 한승호 70세 은퇴교사. 자산 3억 전세 보증금. 약점 아내 사망 후 외로움. 접근 방법 봉사자. 목표액 2억.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호 사진이 보였어요. 박준호 40세 토목팀장. 자산 3억 전세 보증금 어머니 자산 15억 추정. 약점 40세 미혼 결혼 욕구 강함. 접근 방법 회사 미팅. 목표액 5억 이상. 타임라인. 3개월 약혼. 6개월 결혼. 1년 재산 파악. 1년 6개월 이혼 또는 계속 유지. 특이사항 어머니 박선희가 의심 많음. 조심 필요. 제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미친. 손이 떨렸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계산된 타깃이었다니. 더 있어. 은숙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태석과의 계약서였어요. 계약서 이민지와 강태석. 이민지는 타깃으로부터 얻은 금액의 70%를 강태석에게 지급한다. 실패 시 이민지는 동생 이민수의 빚 5억 원을 부담한다. 동생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민수. 녹음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사진 찍어. 응. 은숙이 휴대폰으로 모든 걸 찍었습니다. 노트 내용, 가짜 신분증, 계약서, 여권.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이제 됐어. 나가자. 우리는 트렁크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 하나를 일부러 안 잠갔어요. 민지가 나중에 보면 자기가 실수한 줄 알 거예요. 방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열쇠를 돌려줬어요. 다 됐소? 네, 감사합니다.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긴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분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은숙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누가 봐도 증거야. 근데 선이야. 은숙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공개할 거야? 결혼식에서? 응. 위험해. 강태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강태석은 20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필요한 거야. 경찰이 와줄까? 이 증거면 가능해. 사기죄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어.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경찰 쪽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준호 페이지. 제 아들을 타깃으로 삼은 그 노트.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동생 때문이든 뭐든 제 아들을 이용하려 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민지도 불쌍했습니다. 강태석에게 협박받으며 이런 일을 하는 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20년 전에.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남편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택했습니다. 민지도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거나. 하지만 안 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내일 예식장 최종 점검하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응, 갈게. 예식장. 그곳이 모든 게 끝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 확보, 트렁크 증거 사진 확보, 피해자 3명 섭외 완료, 경찰 협조 요청, 예식장 사전 답사, 최종 타이밍 계획,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돼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결혼식 2주 전이었습니다. 예식장 최종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준호는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예식장 예쁘죠? 응, 예쁘더라. 강남의 럭셔리 웨딩홀이었어요. 민지 부모가 비용을 댄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겠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2주 후 준호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리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은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찰 쪽은 어떻게 됐어? 내일 만나기로 했어. 증거 보여주면 협조해 줄 거래. 다음 날 은숙과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강력팀 형사 한 명을 만났어요. 이재훈 형사,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트렁크 사진, 피해자 증언. 이 형사가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조직적이네요. 강태석이라는 사람이 배우예요. 이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강태석? 우리 쪽 데이터베이스에 있네요. 10년 전 사기죄로 수배됐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죠. 이번엔 증거가 충분해요. 맞습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네요.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 날 현장에서 체포하시겠다고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해요. 증거와 증인이 모두 모이는 자리니까요.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당일 대기조 배치할게요. 드디어 경찰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은숙이랑 있어. 엄마 카페로 갈게요. 민지랑 같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가 온다고요? 왜? 민지가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제대로요. 일시간 후 저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들어왔어요. 민지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옅게 했어요. 준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가 깊이 인사했어요. 앉아.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약혼 파티 때 어머니가 실례했어요.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됐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은요. 민지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집안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부유하신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 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건가요? 왜 거짓말했어? 준호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초라한 제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민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20살인데 많이 아파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거짓말과 진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아픈 게 아니라 빚이 있는 거죠. 준호한테 말했어요? 네, 다 말했어요. 준호가 이해해줬어요.
준호가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민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실수는 했지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 아들은 여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준호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일까? 민지 씨, 네, 어머님.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민지가 멈칫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랑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지의 눈물이 진짜 같았거든요. 준호를 향한 마음도 진짜 같았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트렁크 안의 노트, 강태석과의 계약서. 그날 저녁 은숙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야, 큰일이야. 왜? 민지가 움직였어. 지금 강태석 만나러 간대. 어디서? 이태원 호텔이야. 커피숍이 아니라 호텔 로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가자. 30분 후 우리는 이태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은숙이 가리켰어요.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강태석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멀리 떨어진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숙이 녹음기를 켰어요. 강태석이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녹음기가 소리를 잡았습니다. 2주 남았어. 준비됐어? 강태석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저 못하겠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준호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민지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강태석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빠, 제발.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돈 벌어서 갚을게요.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할게요. 5억을 언제 갚아? 10년 걸려도 안 돼. 그럼 제가 경찰에 자수할게요.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넌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강태석이 민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프게 잡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파요, 오빠. 아픈 게 이게 다야? 내가 배신하면 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제발. 동생은. 민수 지금 우리 사람들이 보고 있어. 내가 말 안 들으면 민수가 당해.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싫어요. 싫어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사람들이 봐. 강태석이 민지를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말해. 결혼식 올려. 준호 통장 정보 빼내. 시어머니 재산 정보도 다 확인해. 그리고 1년 안에 최대한 빼내고 이혼해. 알았어? 민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강태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야, 지금 우리 사람이 옆에 있어.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민지가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알았어요. 할게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강태석이 일어섰어요. 결혼식 날 나도 갈 거야. 하객으로. 지켜볼 거야. 강태석이 떠났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완벽해. 은숙이 속삭였습니다. 협박 장면까지 다 녹음됐어. 이건 결정적 증거야.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민지를요. 불쌍했어요. 정말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라가 볼까? 은숙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두자. 우리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강태석의 협박, 민지의 울음, 동생 이야기. 모두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은숙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피해자이기도 해.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야. 준호를 속이고 있으니까. 알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끝나. 결혼식? 그날이 민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강태석에게도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상처받는 날, 깨어나는 날,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민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할까? 민지도 피해자예요. 동생을 지키려다 이렇게 됐죠. 하지만 선택은 했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선택을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지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민지가 엄마 좋으시대요. 엄마도 민지 마음에 드셨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거실에 앉아 녹음을 또 들었어요. 민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진심이었을까요? 연기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2주 후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5월 15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민지의 가면이 벗겨질 거고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럭셔리 웨딩홀이었어요. 입구에서 은숙을 만났습니다. 준비됐어? 응. 피해자분들은 대기실에 계셔. 이 형사도 와 있어. 이재훈 형사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객처럼 보였죠. 경찰 3명 더 대기 중이야. 신호 주면 바로 들어와. 우리는 피해자들이 있는 대기실로 갔습니다. 김병수 원장, 윤재혁 사업가, 한승호 선생님. 3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꼭 증언해 주셔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지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김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회사 동료들, 친구들이 왔습니다. 민지 쪽 하객도 있었어요. 대부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마 강태석이 동원한 가짜 하객들이겠죠. 저는 신부 대기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민지가 보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민지 옆에 여자 2명이 있었어요. 신부 들러리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강태석 조직원으로 보였죠. 12시 정각.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신랑 입장 음악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미소가 곧 사라질 텐데. 신부 입장 음악.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버지가 없었죠. 당연합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 민지가 버질로드를 걸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 말씀, 서약, 반지 교환.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신랑 신부에게 입맞춤을 허락합니다. 준호와 민지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쳤어요.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주례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참았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피로연 때입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퇴장했어요. 하객들이 피로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넓은 홀에 테이블이 가득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눴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단상에 올랐어요. 신랑 신부 인사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축복해 주세요.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준호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병수 원장이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원장에게 쏠렸어요.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김 원장이 민지를 가리켰습니다. 민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김병수입니다. 정형외과 원장이죠. 2년 전 저 여자한테 1억 2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윤재혁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윤재혁, 프랜차이즈 사업가입니다. 저 여자와 동업하다가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한승호 선생님도 일어섰어요. 저는 한승호입니다. 은퇴교사죠. 저 여자에게 전세금 2억을 맡겼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준호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말을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은숙이 노트북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진도가 너무 느려. 죄송해요, 오빠.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해요. 강태석과 민지의 대화였어요. 내 동생 빚 5억. 내가 떠안은 거 잊지 마. 알아요. 알아요. 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결혼만 하면 돼. 그리고 1년 안에 이혼.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기 싫어요. 좋은 사람? 민지야, 집중해. 시어머니 카페 5개, 최소 10억은 되겠지. 다 털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준호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미안해. 증거는 더 있습니다. 은숙이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트렁크 안에 노트, 준호 페이지, 박준호 40세, 타깃, 목표액 5억, 타임라인 1년 6개월 후 이혼. 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친구가 부축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강태석이었어요. 재밌는 쇼네요. 강태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 씨, 당신도 깨끗하진 않죠?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강민석 조직에서 일했던 거 다들 아시나요? 강태석이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박선희 씨도 사기꾼이었어요. 부유한 남자들 유혹해서 돈 뜯어냈죠. 5년 동안이나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도 20대 때 사기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5년 동안이요. 부끄러운 과거죠.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강태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지 씨와 다른 점은 그겁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멈추기로, 바뀌기로, 하루하루 올바르게 살기로. 민지가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민지 씨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거나. 하지만 안 했죠. 계속 다른 사람을 해쳤어요. 그때 이재훈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경찰 배지를 보여줬어요. 강력팀 이재훈 형사입니다. 강태석, 이민지, 당신들은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경찰 3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강태석이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깔렸습니다. 경찰이 민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경찰이 민지와 강태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웨딩홀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준호와 저, 그리고 몇몇 친구들 뿐이었어요. 준호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그랬었어요? 그래. 하지만 아빠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부끄러웠어. 준호가 비틀거렸어요. 저는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준호야,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웨딩홀에 혼자 남았어요. 승리했습니다. 민지를 막았어요. 준호를 지켰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결혼식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집으로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일어섰어요. 준호야, 앉아 계세요. 준호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준호는 하루 만에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엄마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16살 때 집을 나왔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거든.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요? 응. 내 외할아버지. 어머니는 일만 하시다 돌아가셨고, 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서울로 올라왔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지. 역 앞에서 며칠 자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 강민석? 응. 그 사람이 일자리를 준다고 했어. 바에서 일하면 된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히 술집 종업원인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사기 조직이었군요. 맞아. 부유한 남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조직이었어. 내 역할은 간단했어. 예쁘게 꾸미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는 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은 강민석이 맡았어. 가짜 투자 상품, 실체 없는 사업.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어. 얼마나 했어요? 5년. 18살부터 23살까지.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없었어요? 있었지. 매일 밤 울었어. 하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 강민석에게 빚이 있었거든. 도망치면 찾아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23살 때였어.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28살 청년이었어. 강민석이 타깃으로 정했지.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접근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 내가 거짓말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어. 선희 씨, 힘들죠? 진짜 하고 싶은 삶이 따로 있죠? 그래서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 모든 걸 고백했어. 내가 누구인지, 뭘 하는지, 왜 아버지에게 접근했는지.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날 지켜줬어. 강민석과 싸워가며 날 그 조직에서 빼냈어. 그리고 결혼을 제안했지. 그리고 엄마는 변한 거군요. 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준호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럼 민지도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스스로 선택해야 해. 나처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엄마도 사기꾼이었는데 왜 민지는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 나는 멈췄어. 하지만 민지는 계속하고 있었어. 3명이나 피해자가 있었고 너도 타깃이었어. 그래도 민지는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준호가 민지를 변호했습니다. 준호야, 민지에게도 선택권은 있었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거나. 하지만 안 했어. 쉬운 길을 택했지.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어디가?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준호야, 엄마도 거짓말했잖아요. 4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하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지도 거짓말, 엄마도 비밀. 이제 누굴 믿어요? 준호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준호야, 제발. 시간 좀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 아들이 떠났습니다.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민지는 막았지만 아들을 잃었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만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카페 일은 계속했어요. 손님들을 맞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민지 재판 시작됐어. 강태석은 징역 5년 구형됐대. 민지는 집행유예 가능성 있대. 초범이고 협박받았던 정황이 인정돼서 민지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명절에 짧게 들렀어요. 어색했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길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너도. 준호가 또 떠났습니다. 넉 달, 5달.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6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였어요.
수수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랐더군요. 어서 오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앉아요. 민지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서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민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사회봉사 200시간이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제가 협박받았다는 증거 제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민지 변호사에게 줬었어요. 왜 도와주셨어요? 저 때문에 준호가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동생은 재활 치료 중이에요. 도박 중독 치료요. 제가 매일 찾아가고 있어요. 잘했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나도 가끔 과거가 찾아오니까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하루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정직하게 살고, 내일도 정직하게 살고, 모레도요. 그게 가능할까요? 처음엔 힘들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야 해요. 오늘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호한테 너무 미안해요.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알아요. 어머님은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잊을 순 없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은 오늘부터예요. 민지가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꼭 달라지겠습니다. 민지가 카페를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였습니다. 카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호야. 준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엄마 과거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정직하게 사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변한 것처럼 저도 변할 수 있겠죠? 이 상처에서. 그럼요, 아들.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포옹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40년 전 사기꾼이었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정직한 사업가로,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로. 민지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준호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호가 한 모금 마시고 웃었어요. 역시 엄마 커피가 최고예요.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준호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민지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요. 그게 인생이니까요.